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치명적인 금융위기, 왜 유독 대한민국인가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성을 논의한 대한민국 리스크 시리즈 중에 한 권으로 대한민국의 금융 리스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인 금융 리스크의 증가 현상을 살펴보는 동시에 유달리 위기에 취약한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를 짚어보며 더불어 금융 안전망 구축 방안과 같은 실용적인 경제 정책에서부터 개개인이 기억해야 할 대비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뉴노멀이 되어버린 금융 위기에서 살아남는 방법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위기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 책이죠. 치명적인 금융위기, 왜 유독 대한민국인가의 저자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책 치명적인 금융위기 왜 유독 대한민국인가에서 그 오 의원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네, 뭐 솔직히 저는 이 책 제목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예. 왜 한국이 이렇게 치명적인 금융위기를 자주 겪는지. 예. 특히 이제 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예. 한국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죠. 예. 그럼 불과 한 10년 남짓 사이에 이렇게 두 번의 엄청난 금융위기가 왜 유독 한국에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예. 이 궁금증이 개인적으로도 궁금했고 예. 또 왜 한국인이 유독 그런 금융위기에 재물이 돼야 되는지 이런 예.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고자 시작한 게 이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경제는 아무래도 일반인들에게 많이 어렵습니다. 네. 이제 어려운 주제이고요. 그 책에 보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체와 비교를 한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경제는 뭐 이게 하나의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살아있는 생물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 사람도 이게 유기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상황 변화에 적응해가면서 달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튼튼한 경제하면은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생각하시면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습니까? 잘 먹고 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예. 그다음에 피도 잘 돌고 심지어 뭐 배설도 잘 돼야 예. 되겠죠. 마찬가지로 경제도 인체에 비유한다면은 예. 사람의 두뇌는 경제에 어떻게 보면 지도자라든지 기업이라 그러면 CEO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혈관을 도는 피는 경제에서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바로 예. 금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팔다리는 바로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주체들이죠. 예. 그러니까 개개인들, 뭐 예. 근로자나 농민이나 상인들이나 또 기업도 해당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인체의 근육이라고 하면은 이 근육이 좋은 사람이 아무래도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은 그 제조업 이라든지 예. 상거래 이런 우리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튼튼하다는 얘기 그런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뱃살 나왔다 그러죠. 뱃살 나온 거는 예. 이제 이건 필요 없는 살이 나온 거니까 예. 경제의 군살 이런 거는 뭐 부동산 투기나 예.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품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잘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섭취한 다음에 예. 배설을 하는데 예. 그 과정이 바로 생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배설은 경쟁력을 잃은 분야가 퇴출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뭐 법정관리 제도라든지 예. 워크아웃 제도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 경제의 배설기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가 굉장히 쉽게 되는데요. 그럼 실제로 우리 몸은 어떤 병이 오기 전에 여러 그 증상들이나 징후들이 나타나는데요. 경제도 그런 증상들이나 징후들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우리 흔히 이제 좀 무리하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감기가 걸리거나 몸살이 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작은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예. 것들이 경제의 감기 또는 경제의 몸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중견기업 하나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래서 관련된 그 이 납품업체들이나 상당히 피해를 봤다. 예. 또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됐다. 이런 예. 것들은 경제의 작은 몸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체 경제로 보면요. 예. 그래서 이런 감기나 몸살 같은 거는 뭐 사람이 좀 쉬면 낫듯이 예. 큰 그렇게 경제 전체의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군살이 잔뜩 낀 뱃살 예. 이런 비만이 예. 결국 경제의 거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런 거품에서 생기는 비만이 결국 다른 합병증을 유발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합병증이 모여가지고 어떤 생명까지 위독해지는 상황이 된다. 이를테면
또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병, 예. 고혈압 이런 예. 것들을 우리 생각할 수 예. 있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닥쳐서 나타날 때는 건강을 잃게 되죠.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합병증, 난치병 이것이 바로 경제위기 또는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융이라는 거는 경제의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경제의 피와 같은 예. 것이기 때문에 피가 잘 돌려면 어떻습니까? 혈관에 무슨 뭐 동맥경화라든지 예. 고혈압이라든지 예.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피가 잘 돌 수 없겠죠. 예. 그런 사람이 건강해질 수 없듯이 예. 그런 경제, 어느 돈이 제대로 안 돌거나 예. 한쪽으로 몰리거나 예. 이랬을 때는 반드시 예. 그 경제에도 병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그 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살짝 그 이야기가 나오긴 네. 했는데요. 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경제 위기가 네. 어디서부터 그 비롯되는 걸까요? 예,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에 이제 비근한 그 우리가 기억도 생생한 그런 예. 사례인데요. 뭐 따지고 들어가면 그 원인이 한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좀 가까이 보면은 2000년대 이후에 벤처 거품이 터졌죠. 예.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라는 것이 무너지면서 예. 경기가 급속히 침체가 됐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후에 9.11 테러까지 있어가지고 미국 경기가 침체되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이 금리를 연 1%까지 내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금리를 낮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돈을 엄청나게 시중에 풀었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풀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남으면 좀 회수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로 저금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돈이 왕창 풀린 상태, 왕창이라는 표현이 좀 예. 그런데 많이 풀린 상태, 결국 일종의 고혈압 상태로 예. 계속 놔두다 보니까 예. 경제가 열을 받기 시작한 예. 거죠. 그러니까 몸에 고혈압이 됐을 때 얼굴이 빨개지듯이 예. 그것이 바로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예전 같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신용도가 아주 낮은 사람에게까지 집값의 100%를 대출을 해줬습니다. 100%까지.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만 예. 있다면은 100% 대출해줘도 이 사람들은 그 돈 빌려서 사서 오르면 팔고 그 그렇죠. 차익을 예. 챙길 수가 있었죠. 예. 근데 이 거품이란 거는 한없이 가지 않습니다. 예. 풍선이 이게 커지다 보면 언젠간 빵 하고 예. 터지듯이 그 터지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런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너무 과도하게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게 터지면서 결국 리먼 브러더스 같은 그 큰 금융사들이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미국의 신용 경색,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작년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터졌죠. 아, 예. 이것은 금융위기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08년에 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 세계 각국이 엄청나게 재정 자금을 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은행을 살리고 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풀었는데 예.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돈 찍어내는 거 한계가 있고 국민 세금 예. 더 걷어야 되는데 예. 다 그 돈에서 나오다 보니까 재정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돈을 더 쓰고 싶어도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데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예. 재정 위기가 터진 거고 예. 또 미국은 신용 등급까지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우리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네. 보면요. 우리가 지금 그 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과 1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2번이나 네. 위기를 겪었습니다. 유독 우리가 그런 큰 충격을 받은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는 그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흔히 많이 표현을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원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또 이 어차피 이제 원자재를 원유부터 다 수입을 해다가 예. 우리나라 공장에서 이게 돌려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출이 막힐 경우에는 한국은 치명적으로 위기를 예. 겪을 수밖에 없죠. 예. 그동안 잘 나갔는데 일단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네, 97년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제가 과도하게 외채에 의존해서 외채에 커왔던 의존해서. 예. 그런 경제고 예. 환율을 원달러 환율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의 실력에 비해서 절하가 돼야 되는 거를 원화를 계속 절상한 절상을 상태로 해서. 유지를 하다 예. 보니까 이것이 투기 자본의 공격 예. 대상이 됐고요. 그 이전부터 그 환율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출이 안 되고 예.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제가 좀 허약 체질이 된 상태에서 그 우리나라가 선진국임내 해가지고 좀 샴페인을 미리 터트린 예. 그런 것이 외환위기 원인이었는데 예. 2008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예.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죠. 예. 그러면서 선진국들의 어떤 그 수출 상품에 대한 우리 수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예. 없고 그 전후해가지고 2005년까지는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늘리면서 외화 차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리고 은행들이 또 외화 단기 외채가 많이 늘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해외 투자 펀드 때문에 예. 또 그로 인해서 선물한 거래로 인해서 또 외채가 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외채가 어느 틈엔가 한 4천억 불 가까이 됐고 아, 그중에 단기 외채가 40%인 아. 1,600억 불에 달했습니다. 예. 단기 외채란 거는 1년 이내에 갚아야 예. 되는 외채죠. 예. 그러니까 98년도 우리 97년, 98년에 외환위기 겪을 때 바로 그 외채 때문에 우리가 겪었는데 예. 외국 자본들이 봤을 때는 한국이 외채가 이렇게 늘었네. 게다가 경상수지 적자까지 나고 예. 있다. 이런 점들이 불안하다. 아. 일단 돈부터 빼자라는 예. 쪽으로 나왔죠. 그렇군요. 그 첫 번째 저희 금융위기에 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개 이제 뭐 IMF 위기라고도 네. 부르기도 하고 뭐 외환 위기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IMF 위기를 겪기 전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평가가 네. 국내에서 바라본 평가와 해외에서 외국에서 바라본 평가가 좀 엇갈렸다라고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엇갈렸고 그리고 진실은 어느 쪽에 있었다고 네. 보시는지요? 뭐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았으니까 예. 진실은 외국에서 보는 시각이 더 정확했다고 예.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당시에 그 경제부총리나 뭐 경제수석이나 예. 정부 장관들이 틈날 때마다 한국은 펀더멘탈이 괜찮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그 했습니다. 얘기를 참 많이 아주 했었죠. 귀에 예. 못이 박혀요. 예, 맞습니다. 적어도 예. 지금 30대 후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 기억에 생생하실 예.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태국을 비롯한 이 동남아에서 외환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그래서 외환위기가 북상을 하는 과정에 한국도 공격 대상이라고 했을 때 한국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근거였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은 뭐 제조업 기반이나 이런 건 튼튼한 편입니다. 예. 그리고 OECD에도 가입했고 예. 그 1인당 소득이 $10,000 넘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 했는데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것이었고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속으로 곪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 그 과도한 그 원화 가치를 높게 유지한 다시 예. 말해 환율을 낮게 가져가는 예. 것이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기업의 부채 비율이 무려 500%에 달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수 수치네요. 없죠. 예. 예. 500%면 이게 엄청나네요. 30대 그룹의 500%, 우리나라 아. 기업 평균 부채 비율이 400%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자기 자본의 4배, 5배를 예. 빚으로 다 빚으로 사업을 한 셈이네. 빚으로 사서 다른 기업도 인수하고 예, 뭐 예. 수출도 빚으로 예. 하고 다 이렇게 했으니까 빚이라는 것이 갚으란 소리만 안 하면 괜찮은데 예. 어느 순간 한꺼번에 불안하니까 갚아라 했을 예. 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9억 달러까지 쪼그라든 상상도 할 수 없죠. 지금 그러네요. 2,600억 달러인데 예. 39억 달러밖에 안 돼서 정말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리스가 처한 상황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예. 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 내적으로 골마있던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잘 못 봤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외국 언론들이 그 부분에 주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외환위기가 태국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홍콩이나 대만 거쳐서 한국까지 올 때 우리는 펀더멘털 타령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그 IMF 그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IMF 우등생이라고도 불리웠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채무를 빨리 상환하고 단시간에 졸업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웠던 건가요? 뭐 일단 뭐 외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IMF 우등생이라는 거는 IMF가 제시한 프로그램을 아주 잘 이행을 했고 예. 그러고서 불과 2년 반 만에 그 IMF에서 빌린 돈을 다 갚고 그리고 또 경제도 활성화돼 가지고 예. 상당히 되살아난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거의 유례가 없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치고 보통 10년, 20년 아주 극심한 구조조정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예. 이를테면 영국도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요즘 뭐 대처 수상을 다룬 뭐 철의 여인 영화도 예, 하지만은 예. 아주 극심하게 혼란을 겪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2년 반 만에 졸업했다는 것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었고요. 신기록이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세계인들이 봤을 때 예. 정말 이런 나라도 있나 예, 할 정도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예. 어떻게 하면 자기만 살까? 내 재산 챙겨서 예. 어떻게 뭐 해외를 이민 간다든지 이 국리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집에 있는 금반지 빼가지고 금목걸이 모아가지고 그랬었죠. 예. 갖다 은행에 가서 줄을 서가지고 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그 IMF나 다른 외국
때에서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살아나겠구나라는 어떤 이런 신뢰를 줬고요. 예, 예. 그다음에 IMF가 제시한 프로그램을 아주 철저히 잘 이행을 했습니다. 이게 예. 좋게 말하면 그렇고 예. 나쁘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나 부동산이 상당히 좀 헐값에 팔리는 예. 뭐 그런 과정도 거쳤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그리스나 이 남유럽 국가들하고 차이는 우리는 그 당시 외채를 단 한 푼도 탕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100%다 갚았습니다. 예, 예. 고금리 상태로 이자 꼬박꼬박 내면서 예, 예. 100%다 갚았습니다. 예. 이런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IMF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뭐 고마운 나라죠.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지금 그 유럽 쪽, 특히 네. 남유럽 재정 위기를 보다 보면 지금 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IMF의 한계, 저희하고 어떤 다루어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그런 점들도 이제 보이는데요. 네. IMF의 어떤 한계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IMF가 아무래도 이 서구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구 자본의 이익을 약간 대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IMF의 고금리 처방, 이것이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나라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또 나라의 경제 규모나 경제 그 구조, 산업 구조에 따라서 좀 달리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고금리 처방을 합니다. 금리를 뭐 10%, 20% 이렇게 가져가게 만드는데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외자가 들어오는 여진이 예. 쉬워지죠. 금리가 예. 높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나라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예. 거죠. 뭐 심한 경우에 97년 말에 하루에 10,000명씩 실업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 그랬었네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변변한 시위 한 번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큰 시위가 없었습니다. 예. 뭐 그리스 같은 나라는 소방관, 경찰관들이 막 시위하죠. 예, 맞습니다. 막 우리는- 파업하고 예,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예. 그런 거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예.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보면 똘똘 뭉친다 그럴까요? 예. 그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예, 예. 희생하는 아. 그런 인자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되고요. 아. 그 당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너무 그 IMF 처방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하다 보니까 예. IMF만이 무슨 마치 그 바이블처럼 예. 받아들였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위기는 빨리 극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굳이 팔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을 많이 팔아야 됐던 아. 점, 이런 점들이 좀 애로사항, 나중에 결과적으로 예. 보면 그렇고요. 아. 또 대표적인 것이 서울 요지에 있는 각종 그 대형 빌딩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이를테면 뭐 대우 빌딩부터 해서 예, 다 예, 맞습니다. 팔았는데 예. 결국 나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비싼 값으로 되사야 되는 예.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너무 좀 이 가혹한 처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반대로 또 그리스에는 너무 관대한 처방을 내고 맞습니다. 있고요. 그 IMF와 관련해서 그 논소련 책을 보면 그 만년필에 관한 일화가 나옵니다. 예. 그 만년필에 대한 일화 그 에피소드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말씀을 예, 해주시죠.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98년에 당시에 재정경제부를 출입을 했고, 아, 예. 99년, 2000년에는 그 금융감독위원회, 지금 아, 예. 금융위원회를 예, 출입을 예. 했고, 그다음에 IMF 졸업하던 2001년에는 한국은행을 출입하던 아, 당시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 IMF 97년 말에 그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IMF 구제금융 신청서에 이제 예. 깡드시 총재 예. 옆에서 사인하는 맞습니다. 장면이 예. 있습니다. 그 사진이 굉장히 예. 인상적이었죠, 예. 사실. 그 사진 그 사인할 때의 만년필이 그 외제 몽블랑 만년필이었습니다. 아. 상당히 몇십만 원씩 하는 아, 만년필이죠. 예, 예, 예. 근데 반면에 2001년 여름에 예. 그 당시 한국은행의 전철환 총재, 예, 지금은 전철환 고인이 총재. 되셨는데요. 이분이 그 마찬가지로 IMF 구제금융을 다 마지막 갚는 서류에다가 예. 사인을 하는데 예. 이 만년필이 국산 아피스 만년필이었습니다. 아, 그랬네요. 이건 몇만 원이면 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만년필을 갖고서 그때 한번 이렇게 기자 칼럼도 한번 쓰고 그랬는데요. 예. 그 IMF 외환위기를 맞은 이유가 그 외환위기 직전까지 흥청망청 우리가 썼던 어떤 그런 것이 몽블랑 만년필의 예. 상징이 된다는 우리가 아주 그냥 인내하고 예, 절약하고 허리띠를 아껴서 졸라매고. 허리띠를 예. 졸라매서 예. 온 국민이 합심해서 예. IMF를 2년 반 만에 극복한 그 선언을 하는 사인하는 그 만년필은 예. 우리 국산 만년필이었다. 아. 이 자체가 상당히 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속된 말로 좀 짠하게 와닿았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또 예. 책에도 좀 담게 아,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 97년 외환위기가 네. 그 재계 판도도 많이 바꿔놨다라고 네, 물론이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책에도 그런 내용이 예.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바꿨나요? 예, 뭐 당시에는 이제 삼성, 현대, 현대가 제일 컸죠. 현대, 대우, 삼성, 맞습니다. 뭐 SK, 예. 뭐 이런 예. 뭐 여러 가지 예.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30대 그룹 중에 정확히 절반이 문을 닫거나 그러니까
법정 관리에 들어가거나 예. 부도가 나거나 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부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주력 계열사를 팔아가지고 30대 그룹 안에 있던 기업이 뭐 50위권 밖으로 밀려나거나 예, 예. 15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5개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예, 그래서 뭐 그 나머지 15개 자리를 어떤 기업들이 채웠느냐. 우선 이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의 그 형제 간의 분가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달라진 것이 현대그룹이 이제 현대차 그룹, 현대자동차 그룹,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예, 중공업. 뭐 KCC 이런 예. 식으로 분가가 됐고요. 삼성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이 뭐 CJ, 신세계, 한솔 이런 예. 식으로 분가가 예, 됐죠. LG도 GS, LIG, LS 예, 이렇게 예, 분가가 예, 되듯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우, 쌍용, 기아 같은 10대 그룹 안에 들었던 큰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이제 문을 닫았는 예. 반면에 이런 기업들이 그 중간중간에 포진을 하고 또한 그 과거에는 이제 10위권 근처에 있었던 롯데그룹 같은 데가 5위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기업들이 예. 다 빠져버리니까 아. 순위가 올라갔죠. 예, 예. 그다음에 그 포스코나 KT 같은 이런 그 민영화된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이 그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또 순위 안에 들어오고요. 이렇게 해서 30위권까지 엄청난 아주 상전벽해가 일어나죠. 아, 그렇군요. 거의 뭐 혁명적인 어떤 변화의 과정이라고. 뭐 단군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IMF 예, 위기를. 예. 그래서 그 최대의 국난이 벌어졌으니까 그 정도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IMF 이야기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최근에 겪었던 금융위기에 네.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IMF 사태라고도 부르는데 IMF 사태는 저희한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고요. 그 다음 금융위기는 2007년, 8년 넘어오면서 금융위기는 좀 여러 징후들은 좀 국제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 국제적으로 어떤 징후들이 나타났었나요? 예, 우리가 IMF 졸업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위기가 없을 예, 것 같았죠. 그리고 경제도 성장 궤도에 다시 올라섰고 괜찮았는데 일단 국내적으로도 좀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MF를 급하게 극복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게 이제 벤처 거품 붕괴하면서 상호 신용금고, 요즘 뭐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그 신용금고와 이 가짜 벤처 자본가들이 이제 예. 연루가 된 금융 사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정현준 게이트, 뭐 진승현 게이트, 맞습니다. 이영호 예, 게이트 예.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3년에는 그 이전까지 그 신용카드를 막 남발해서 그 신용 불량자가 뭐 300만, 400만 예. 벌어졌던 그 예. 카드 사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SK 글로벌 사태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2006년까지는 또 이제 부동산 거품이 상당히 예, 끼기 예.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강남 집값이 예. 뭐 10억, 20억 예.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미국이나 이제 국제적으로 봐도 앞서 말씀드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2006년까지는 괜찮았는데 2007년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안 오르니까 바로 예. 이 상환하는 것이 예.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부실 대출자들이 나오기 예.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이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던 상황이고 예. 국내적으로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서기도 예. 했고 예.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그런 어떤 그 부동산 쏠림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조금씩 커지는 그런 예. 상황이었죠. 아,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외신들이 이제 아마도 취약한 나라는 요번 금융위기 때 취약한 나라는 한국일 것이다라고 해서 한국을 많이 꼽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낙인 효과란 말 아시죠? 낙인 효과요. 예. 예. 저기는 한번 예. 부도날 뻔한 예. 나라야 아. 하니까 일단 더 주시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첫째 그런 요인이 있고 예. 두 번째는 그들이 주시를 했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었는데 예. 왜 그랬을까? 예. 100% 미만이면 거의 빚을 안 쓴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예, 예. 그런데도 왜 문제가 됐을까? 또 은행 BIS 비율은 1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2008년도에 외환 보유액은 무려 2,400억 달러가 예. 됐습니다. 과거 외환이 그때 39억 달러밖에 안 됐던 예. 거와 비교하면 뭐 상전벽해라고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외채였습니다. 아. 외채가 고 1, 2년 사이에 2005년, 6년 사이에 엄청나게 불어났다. 거의 예. 2배가 됐다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을 그 외국자분들은 주목을 한 것입니다. 아, 그 단기 외채가 2008년 말에는 3,800억 달러에 달했고, 예. 그 다음에 전체 외채가요. 그 중에 단기 외채가 41%였으니까 1년 만에 41%를 갚는다는 건 쉽지 않죠. 더군다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예. 마당에는
아무래도 그 과거 97년도 외환위기에 재판이 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불안감이 있었죠. 근데 그 97년 외환위기를 저희가 겪으면서 네. 그 어떻게 보면 노하우도 쌓였고 외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네. 관리를 하는 모드로 전환이 됐을 텐데 그렇게 외채가 다시 문제가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진짜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외채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예. 또 외채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정말 정부 당국자들을 뭐 어디 석고대죄라도 시켜야 될 예. 판인데요.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경계 심리가 좀 느슨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낮은 외화대출 늘어나는 그러니까 예. 기업의 약간 호황기를 거치면서 특히 조선업이 호황이었습니다. 예, 조선업, 그러다 보니까 예. 설비 투자 수요가 있으니까 예. 외화대출을 많이 받아왔고 예. 두 번째는 이 조선업 호황이 또 이게 우리나라에는 또 이상하게 또 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만들어서 팔면은 예. 그 선박 대금을 받는 거는 예. 배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받습니다. 예, 예. 나중에 인도할 때 마지막 예. 돈을 받고 예. 그러면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이걸 판 시점에 그러니까 수주를 한 시점에 그때 환율로 수익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물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은행이 선물한 매수를 해줘야 예. 되는데 선물한 매수를 하면 거꾸로 달러를 외국에서 가져다가 예. 또 현물을 아. 사와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은행들은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오지만 이걸 나중에 조선업체들이 단계적으로 갚는 그 예. 달러를 갖고서 갚아버리면 되니까 예. 은행 그런 정상적인 구조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 외화 차입빚 어느 순간 딱 막혀버리니까 은행들이 달러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해외 펀드 때문에 또 마찬가지 선물한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역시 딱 막히는 순간 왕창 늘어난 상태에서 딱 막히는 순간 이것이 바로 외채 위기 비슷하게 이렇게 연상이 되는 과거 상황이 연상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뭐 어떻게 보면 이유들은 97년이랑 달랐지만 그 외채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이 좀 줄어들었다던가 그런 좀 외채 총량 자체가 늘었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총량이 가파르게 늘어난 점,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가파르게 옛날 늘어난 점, 예. 이후에 어쨌든 간에 예, 예. 뭐 기업 부채 비율 예, 낮아지고 은행 예. 비하리 비율 높아졌지만은 예. 이후에 어쨌든 간에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주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그래도 저희가 금융위기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안정을 네. 찾고 주가도 안정을 찾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이게 또 공교롭게도 뭐니 해도 이유는 펀더멘털입니다. 펀더멘털.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예. 대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 예. 이후에도.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수출에서 채산성이 높아졌죠. 예.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예. 많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거꾸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이 선진국 기업들은 국가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상당히 주춤한 상황이었죠. 뭐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까지도 뭐 맞습니다. 구제 금융을 예. 받아야 되는 예. 상황이었고 일본에도 지금 최근에 엘피다 그 뭐 파산관리 신청을 했듯이 예. 일본 기업들도 상당히 고전을 했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막 은행이 문을 닫는 판에 뭐 그 돈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또 그 제품 경쟁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이익을 내왔기 때문에 예. 그 돈으로 제품 품질 개선을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현대자동차인데요. 옛날에 현대는 뭐 헌다에 예,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예. 거의 뭐 그냥 아주 싸구려 취급을 맞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뭐 10만 마일 보상, 뭐 예. 10년 보상 예.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직접 타보니까 예. 외국인들이 타보니까 이 차가 달라져 있다는 예. 겁니다. 품질이 좋고 예. 가격이 싸니까 예. 그만큼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환율도 1,500원대까지 올라갔던 게 예. 내려오면서 안정이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급속히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수출이 꾸준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 국가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대외에 심어줬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아무래도 그 통화 스와프, 한미 통화 스와프라든지 예, 이런 예. 것들이 한국은 그래도 괜찮은 나라구나라는 이런 안도감을 심어준 거죠. 그렇군요. 역시 그 한국 기업들의 저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위기에는 취약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어떤 우리나라만의 어떤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는 게 오히려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자원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자원이 많은 나라가 오히려 애들이 공부를 못하더라라는 얘기가 이렇게 아주 역설적인 예. 기사 타이틀을 봤는데요. 예. 자원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인적 자원을 개발하려는 이 유인이 좀 약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자원 팔아서 예. 중동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예.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지하 자원이 없다 보니까 결국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사람을 키우는 것밖에 없고 그렇죠. 예. 우리의 입시 경쟁 이거 힘들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의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과 이렇게 맞물렸을 때 예. 바로 그 기업들이 엄청난 그 우리 경제에 이 시너지가 되는 예.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 개발기에 상당히 그 당시 지도자들이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중화학공업에 투자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또 IT 산업에 투자했다는 예. 거. 이런 것들이 예.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아주 이상적인 그렇죠. 그런 산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좀 위축이 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좀 만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고, 그 다음에 기업도 재벌 체제가 욕을 먹지만은 재벌 체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업종에서 한 계열사가 힘들어도 전체적으로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을 미리 낮췄다는 것. 우리가 97년도에 세게 얻어맞고 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미리 낮췄다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다른 선진 기업들과 달리 우리가 더 오히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건강한 체질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 그렇군요. 책에 보면 네. 그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해서 투기 자본의 천국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떤 점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점인지요? 예, 외국 자본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참 좋습니다. 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진짜 환영을 하고 예.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다 그러면 뭐 그 상당히 주가도 뛰고 맞습니다. 하는데 예. 문제는 거꾸로 될 때입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주가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빠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 이 출렁거림이 또 이게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아, 예.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외국인 투자 비중 대략 한 30% 가까이 예. 되고 GDP 기준으로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 GDP 기준으로 작년 말 32%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외국의 연기금이나 뭐 은행, 보험, 증권 같은 이런 기관 투자가들은 상관이 예. 없습니다. 어차피 예. 이 사람들은 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상관이 없는데 단기 매매를 하는 자본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라든지 예. 이런 투기성 자본들이 많은데 들락날락 하다 보면 결국 출렁출렁하게 되고 예. 그 출렁출렁거림이 환율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래서 환율이 조금 뛸 것 같으면 돈을 빼요. 예. 빼면은 환율이 더 뜁니다. 예. 그러면 더 뺍니다. 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아주 그냥 위기 상황에 처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100%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시장은. 예. 그래서 그 외국 자본이 봤을 때는 그 현금 자동 입출금기 언제든지 돈 넣었다가 예. 필요하면 뺄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유럽 위기 왔을 때 자기네들이 급하니까 가장 먼저 맞습니다. 돈을 예. 빼야 되는데 그나마 그동안 주가도 좋았고 돈 빼기 쉬운 나라가 보니까 한국이더라. 맞습니다. 예. 이거 뺀 겁니다. 그래서 유럽계 자금들이 많이 예. 그때 빼갔다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했었죠. 우리나라 증시 작년에 상당히 고전을 했죠. 아,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 규모로는 세계 17위입니다. 아, 17이요. 예. 근데 공교롭게 파생상품 거래는 세계 1위입니다. 아, 이 불균형이 예. 바로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이 어떤 그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어떤 자금 조달원으로서의 그 증시가 아니고 예. 일종의 그 투기 자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예. 그런 투기 장화된 이유가 이 과도한 파생상품 거래에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작년에 그 11.11 옵션 쇼크, 도이치뱅크 뭐 옵션 쇼크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나라 작은 나라라고 볼 수 있죠. 뭐 면적으로 보면 큰 나라는 아닙니다. 예. 뭐 50메디 정도 되고 예. 인구로 봐도 뭐 그렇게 큰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데 예. 근데 그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예. 작은 아. 나라 아니라 중간 정도라고 보시는데 예.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아, 예. 우리나라 GDP 규모로는 세계 14위. 예. 그 우리나라 앞에 있는 나라들은 뭐 유럽의 선진국들과 그다음에 뭐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이런 아주 인구가 많은 나라들. 몇억 예. 명씩 예. 되고 예. 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위라는 건 그렇게 적은 게 아니고 그다음에 무역 규모, 수출입을 다 합친 무역 규모는 세계 9위입니다. 작년에 1조 달러 달성을 예. 했죠. 세계 9위고 수출만 놓고 보면 세계 7위입니다. 우리나라 앞에 6나라밖에 예. 없습니다. 수출을 더 많이 굉장히 하는 나라가. 상위권이네요, 말 그대로. 예. 그다음에 뭐 이런 말씀드리면 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나 여러 기회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놀라시는데 예. 우리나라보다 소득도 높고
인구도 많은 나라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인구도 많고 1인당 소득도 높은 나라. 글쎄요, 몇 개나 될까요? 한 대충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네요. 역시 예. 우리 고 대표께서는 상당히 눈치가 빠르시네요. 제가 이렇게 몇 개나 될 거냐고 물어보면 예. 우리 상식적으로는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는 많지 예. 않다는 예. 거니까 거기 추리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몇 개인가요? 6개입니다. 아, 6개인가요? 아.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다는 전제로 하면 예. 최소한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2만 불이라고 잡으면 예. 2만 불 이상 되는 나라는 예.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아. 그 6개 나라하고 나머지 나라는 우리보다 소득이 낮거나 인구가 더 적거나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나 예. 뭐 스웨덴 인구 얼마 안 됩니다. 뭐 호주라든지 예. 뉴질랜드 예. 마찬가지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6개 나라 이게 뭡니까? 여기다 캐나다를 더하면 G7입니다. 그렇죠. G7이네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캐나다 뺀 G7 다음으로 인구도 많고 소득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슨 개도국이라 그러면은 예. 다른 나라에서는 웃습니다. 아. 너희가 왜 개도국이냐. 예.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이 5대 산업에서 세계 5위권 안에 다 드는 이런 예. 포트폴리오를 가진 나라가 왜 개도국이냐. 예. 반도체 1위고 조선 예. 1위고 예. 그다음에 컬러 TV는 세계 시장의 점유율 1위고 맞습니다. 예. 휴대폰도 그렇고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국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도 좀 약간 달리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제 한국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의 리스크로 가계 부채라던가 부동산 침체 네. 그리고 고령화 문제 등을 이제 그 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요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요? 예, 가계부채는 지금 1,000조 원, 예. 금융권 가계부채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 불법 뭐 예. 사채라든지 예. 뭐 무슨 대부업이나 이런 거 빼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조 원의 가계부채, 거기다가 또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당히 좀 위축돼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 예. 그리고 또 고령화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가계빚은 상당 부분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부동산에 집을 사기 위해서 예.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것들이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요인도 있지만은. 예. 근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고령화는 예. 부동산의 신규 수요를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가구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있는 집을 팔아서 줄이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더 큰 집을 사겠다는 욕구는 줄어든 거죠. 그러겠네요. 또 반면에 집값이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지금 아무래도 젊은 층이 일자리 갖기가 이렇게 예전만큼 쉽지 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집을 사야 될 수요는 그만큼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구도 줄어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와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의 요인에 의한 또 다른 경제위기 또는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이 뭐 하루아침에 무슨 뭐 원자폭탄 터지듯이 빵 터지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문제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불안하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다 그러지만은 그 하락 속도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올랐던 것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뭐 그 다른 외적 변수만 없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좀 조절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외부 충격이 아주 심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리만 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가해졌을 때 또 다른 위기 가능성은 뭐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한국 분위기를 보면 예전에 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클린턴 선거 네. 구호가 생각날 정도로 경제가 이제 핫 이슈이기도 한데요. 경제가 정말 그 문제덩어리인지 그리고 요즘 이런 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건 뭐 아주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라고 예. 할 수 있죠. 근데 요즘 분위기는 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엉망으로 해도 예. 경제는 그래도 잘 굴러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클린턴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들아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 그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수출 기업들, 대기업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그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위축됐을 때 나타나는 후유증, 우리가 정치는
없어도 되지만 예. 이 기업들은 없어도 안 되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가가 엄청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금융위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요. 사실 금융위기는 국가적인 재난이기도 하지만 개개인들, 뭐 흔히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들에게는 더 큰 재난일 수 있는데요. 그 금융위기에서 개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일단 두 차례 금융위기에서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익이라는 건 결국 고위험을 뜻한다라는 걸 인식을 하셨는데, 근데 때때로 이걸 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수익이 고위험이라는 걸 망각하는 순간은 결국 상당한 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 기대 수익부터 낮추셔야 됩니다. 아, 기대 수익을 일단 주식을 했다면 뭐 한 50%는 먹어야 내가 성이 풀린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 적절히 그러니까 시장 금리의 한 두세 배 정도 지금 시장 금리가 4%면 한 10% 안팎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갖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둘째, 모르는 상품은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파생 상품 때문에 거대 금융기관들까지 나가 떨어지는 판인데 개인들이 모르는 상품에 투자해서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원자재 값 오르고 뭐 무슨 물가 오르는 것은 이것은 물건 값 오르고 원자재 값 그 자체가 올랐다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부터 줄이셔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 같은 고성장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아주 고소득, 고수익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으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빚부터 줄이고 스스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어떤 또 다른 기회에 그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 말씀만 딱 드리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그 문맹, 글을 못 읽는 문맹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경제맹, 금융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나 경제의 까막눈이라 하면은 결코 좋은 투자 성과나 저축 성과를 올릴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외면하실 게 아니고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은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토대 위에서야 이제 좋은 재테크도 나올 수 있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그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좀 짧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경제 까막눈이라는 거, 경제가 어려워서 멀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2년 전에 자장면 경제학, 그때는 이제 짜장면이 아니라 자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자장면 경제학을 냈는데 그 속편을 한번 좀 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속편을 지금 준비 중이시군요. 뭐 이제 구상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 경제, 사회, 심리, 과학 이런 여러 분야의 그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법칙들, 자연 법칙들이 있는데 그거를 종합해보는 어떤 그런 책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책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